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거의 다 지났네요. 네, 10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훌쩍 지나갔네요. 10월 시작된다고 이렇게 영상했던 게 기억나는데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될수록 조금 더 상대적인 거겠죠, 당연히. 예,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날씨도 이제 진짜 부쩍 쌀쌀해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뭐 환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훌쩍훌쩍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 좀 유의하시면서, 코로나는 뭐 크게 이제 위력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확진자 수도 이제 급감한 것 같고, 예, 특별하게 이제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자유화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스크 쓰고 다니시네요, 대부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실내까지 이제 뭐 벗게 돼야 이제 뭔가 좀 확실히 이제 코로나는 우리 머릿속에서 좀 거의 사라지는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제 어떤 그 부분을 많이 벗어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의 이제 유동성 공급에 이제 청구서를 받아들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고 또 이제 야 그거 어떻게 맺구나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일 다가올수록 이제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흥청망청 쓰고 막 빚냈던 그 빚들을 이제 다 갚고 나서는 이제 뭐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그 메꾸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뭐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뭐 그런 기조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현재로서. 근데 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뿐더러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예측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보다 더 이제 타이트하게 바닥점을 잡는다든지 어떤 전환점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서 그걸 간극을 괴리 예상했던 거 예전에 예상했던 거랑 진짜 뭐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하고 그 간극을 계속 좁히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주식시장 어플 지우고 주식 관심 안 두면 안 된다. 주식 공부를 놓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결국은 그 노력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차후에 이제 다른 결과물들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더 지키는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잘 맞췄는데 베팅할 시드가 이제 거의 뭐 녹아서 없어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복귀하고 또 어떤 적극적인 변화가 좀 변화될 기미들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이제 찾아내 가지고 빠르게 우리도 결정하고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겠죠.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올랐는데요. 그 이유 한번 짚어보고 또 어떤 업종이 올랐고 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좀 불황이잖아요. 사실 불황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 투자할 기업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2.3% 그리고 다우도 일봉으로 올까요? 다우도 2.4%. 다우가 진짜 급등하는 이제 뭔가 되게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2.3% 상승, 나스닥 2.3%에서 3대 지수 모두 2% 훌쩍 넘는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다음 주가 지금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쫙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전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식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냥 그럭저럭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미국장부터 해가지고 좀 약세 출발했잖아요, 사실상. 선물도 이제 장중에 계속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었고 그래서
플러스 돌리고 또 양봉 돌린 게 또 우호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좀 마감된 것 같습니다. 애플이 2.7%,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아마존 3.5%, 테슬라가 3.4%, 그리고 메타는 이제 1% 빠졌네요. 실적이 좀 안 좋으려나? ASML 홀딩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5.7%, 5.7%.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요거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죠. 3.9% 상승. 그리고 넷플릭스가 7.9%나 상승했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요 갭을 메꾸는 흐름, 요 정도까지 한번 타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330불 요 정도. 넷플릭스가 세게 올랐고, 퀄컴 반도체 회사죠. 3.3% 상승. 인텔도 많이 떨어졌네요. 3.4% 상승. AMD 1.8%.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회사죠. 4.7%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3%에서 시장보다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램 리서치도 3.7%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 좀 나빴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 지수 차트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견해를 좀 내긴 어려운 어떤 구간에 있죠. S&P 500 지수도 그래도 21선은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선까지 올려쳤네요. 고점 대비 지수 자체가 반토막 났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반등권에 좀 위치한 흐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유로스톡스 지수도 좀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좀 슬슬 보여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조금 시장 압박 주는 거는 금리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추이를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그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는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금리 올리는 거. 좀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왔죠. 파월 의장 입은 아니고 연준 위원들 입에서 조금씩 흘러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일치된 단결된 어떤 그 의지를 좀 보였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금리 계속 해가지고 물가 완전 때려잡겠다. 일치된 의견에서 조금 이제 분산된 의견이 좀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시장이 반응을 좀 한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결국 이제 어떤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시그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제 아닌 거죠, 사실.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고 우리가 이거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는 아직은 바뀌진 않았다, 그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한 이제 이런 금리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 지금 위험 자산에서는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추세 전환되는 흐름들, 21선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전개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추세적인 어떤 전환의 가능성을 좀 논할 수가 있는데, 램 리서치가 좀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는 어떤 형태와 함께 21선 돌파하는 기조의 흐름으로 다소 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895불까지 갔던, 사실 이 기업은 실적이 떨어지지 않죠. 이제 단순히 이제 매크로단의 어떤 흐름에 의거해서 지수와 함께 반토막 이상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 박살났다면 이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이제 진짜 박살났기 때문에 주가 펀더멘털적으로도 이제 같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졌죠. 거래 급증하면서 다소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좀 논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방어적으로 강하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실적 증가가 굉장히 거센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실적이 컨센보다는 조금 저조했다 하더라도, 하회했다 하더라도 사실 40% 50% 넘는 매출 이익 성장을 계속 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명확관화한 이제 성장, 가시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의 이제 대표 주자 측면에서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점들에서 밀린다면 이제 수급들이 들어올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차별점을 갖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핵심적인 어떤 투자 구조적인 성장과 지금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탈세계화의 어떤 이유에 근거한 또 이제 뚜렷한 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이 불황을 이겨내는 대표 업종이 될 게 뻔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또 이제 이 매출 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 지난 8월 달에 나온 리포팅인데요. 요약된 것만 잠깐 좀 체크해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 파봐야 됩니다. 네, 깊이 있게.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말부터 계속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대표 업종 종목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를 한다는 거. 메모리가 이제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일시적으로 며칠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불트랩 같은 거를 만드는 기조가 아닌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메모리는 사실상 이제 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이 가장 중요한 주가 결정 요소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설비 투자에 주목을 해보자. 3분기 초과 공급의 정점이 지나면 4분기보다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예상한 건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을 거는, 사이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보다는 좀 공급 부분이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도 이제 공급 부분, 공급 과잉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점차 이제 설비 투자 놀고 또 더 이상 사람 안 뽑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 경제 대공황도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 사이클의 정점을 공급 과잉이 좀 만드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뭐 2007년도 8년도 이제 중국 인프라 특수 때도 공급 과잉으로 이렇게 또 점차적으로 경기의 어떤 고점을 좀 형성시키는 그런 흐름이었고, 메모리는 이제 그런 영향이 높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이제 수급들이 움직이는데, 캐펙스 줄여? 이제 바닥을 찍으려는 거구나. 정점을 찍으려는 거구나. 밑에 점을.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또 메이저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입감하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의 중요한 수요 둔화 불가피하지만 하이엔드 쪽, 뭐 계속 기술 진보를 이루면서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분야. 뭐 ASML 홀딩스 같은 그 노광 장비는 뭐 사실 이게 뭐 사이클 타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만들면 족족 지금 뭐 다 대기돼 있는데. 그래서 하이엔드는 여전히 견조하고, 뭐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TSMC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견조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업종은 뭐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되살아나는 어떤 업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전기차와 더불어서 지금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 리서치 그리고 ASM 홀딩스 간략하게 리포팅 볼게요. 키움증권이 10월 21일 날 이제 올린 건데요. 단기 약재들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다. 일단은 뭐 실적은 뭐 좋게 나왔어요. 시장 컨센을 또 상회하는 흐름, 그래서 주가도 이제 반등하고 좋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캐펙스를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모리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이 기업도 다소 좀 뭔가 좀 가이던스 자체를 좀 낮추는, 장비 투자에
마이너스 20% YO에 대비해서 장비액 투자 감소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하는 거죠. 내년도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의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향후에 조금 부담이다는 방향으로 좀 이제 분위기도 형성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지금 구간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지수도 그렇잖아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악재 나왔다 뭐 다시 또 뭐 금리 속도 조절론 나오면서 또 뭐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지금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간인데요. 이게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확실한 종목들이잖아요. 확실한 기업들, 종목들을 붙잡고 섹터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자기가 전략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점 하에서 시장 하에서 이제 해야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우리가 이제 고점과 저점, 시장의 정말 고점과 저점에서는요. 변동성이 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점 부분에서 그러잖아요. 고점 부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세게 움직인단 말이야. 변동을. 이제 바닥권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지수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어닝적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예, 자기가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지 지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이 많은 투자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기존에 이제 뭐 물려있는 투자는 지치게 만드는 그 극단점을 좀 형성하기도 하고 감정을 소진시키죠. 변동성을 계속 만들게 되면. 그래서 참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 구간부터는 저는 종목을 정해놓고요. 종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계속 모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메인 전략에 좀 담아두면서 또 다른 어떤 메인 전략을 자산의 한 50% 정도 중심을 잡아두면서 나머지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또 꺾이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일부분 또 어떤 상품은 또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미국 부동산 인버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반대 포지션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단타로 해야겠죠. 그런 것도. 예, 어쨌든 뭐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은 이제 부에 이제 복리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 당연히 이제 죽는 거고. 예. 우리가 인버스 뭐 ETF 이런 것들 장기로 가져가면 다 죽죠. 부의 이제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메인으로 뭘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는 정해놔야죠. 안 그러면 혼란스럽고 계속 지칩니다. 예, 중심이 없고 인생의 중심이나 기준 없이 사는 것처럼 비슷하게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러면 올라가서 좋고 이러면 내려가서 나쁘고 뭐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딱 자리 잡아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뭐 투자자마다 다 다를 텐데요. 지금 뭐 어디 뭐 유튜브 보셔도 그렇고 뭐 경제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보셔도 그렇겠지만 뭐 바닥이다 아니면 더 떨어진다 뭐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할 건지. 근데 불변의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예,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구조적인 지금 불황 속에서 구조적인 성장과 실적 증가를 낼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이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이 희석되고 또 전환점을 맞이하면 세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방만 외치던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못 잡습니다. 또 상방간 지금 계속 외치던 사람들은 사실 그 이제 추종자들은 다 지금 뭐 여력이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넘나들면서 유연하게 이제 의견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예. 어쨌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방향으로만 계속 얘기하려는 것도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그 어떤 전망 큰 그림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고 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0% YY라는 수치에 메모리 반도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언급됐을 정도로 메모리 업체들의 보수적인 카펙스 집행 의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이제 사이클에서는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유통재고 감소와 공급 업체 간의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상단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올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카펙스 감소 효과와 함께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보시면 미리 빠지고, 뭐 이건 진짜 2021년 1월 11일 날 이제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미리 반영을 했던 거죠. 예. 2년을 선행해서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추세 전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2년을 미리 선반영했으면 뭐 2년을 미리 당길 수도 있는 문제죠.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가 또 이제 초보 투자자 내지는 또 경험이 별로 없는 투자자는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걸 팔아야 된다. 아, 지금 실적이 좋은데 이걸 왜 파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적과 지금 주가를 이제 뭐랄까 동행의 의미에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려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빠르게 인식하면 할수록 주식으로 이제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초보들이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셀트론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드린 게 호재가 많은데 왜 이걸 팔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판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재료가 나오는 위치와 또 실적이 나오는 위치, 또 경기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이 주가가 거기에 논리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식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논리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아니죠. 뭐 그거 예술적이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게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찍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닥은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닥은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지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지만 모른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 과거에도 이제 이런 패턴처럼 전개되는 게 필요하다. 뭐 2007년도, 8년도처럼 저점을 안 깨고 높이죠. 그러다가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 완연해지죠. 그러니까 2001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을 계속 깨지 않는 흐름이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9일 테러 때 이렇게 살짝 깼지만 역시나 금방 회복해버리죠. 저점을 지키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었고, 높이다가 돌발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그 물량 받아내면서 끌어올린 거죠. 메이저 집단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알 수 있다. 저점인지. 이때는 저점인지 몰랐잖아요. 이때는 저점인지.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게 저점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공포였단 말이에요. 다 털리는 구간이었죠, 진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 음.
예, 요때가 이제 저점인지 몰랐던 거죠. 모르죠. 예, 그렇죠? 나중에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2년 선행적으로 하락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분을 선반영하고 미리 돌려 세울 수도 있다. 근데 미국장은 빠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미국장이 빠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나스닥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올해 초부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여기서 더 밀리거나 이제 이런 식이 발생되면 한국장은 미국장보다 이제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은 나오기 어렵죠.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갑니까? 갈 순 없지만 미국보단 덜 빠지면서 저점을 계속 다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패턴, 여기가 이제 여기다 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장은 막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받쳐주면서 충격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장이 돌아설 때 우리나라는 빠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이 빠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조금 아킬레스건, 뭔가 좀 빨리 돌아서기 좀 쉽진 않다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너무 비관주의에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액션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 미래에셋에서 나온 내용 한번 체크해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올랐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2%대 상승을 했다. 이 스냅이 이제 이거 진짜 30%가 빠져버렸네. 기술주에 대해서 좀 투심을 안 좋게 이제 만들면서 출발했는데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티미라 오스 기자가 이제 뭐 기사예요, 사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여기에 일본의 엔화가 정부 개입으로 추정된 움직임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하는 점도 상승 요인이다. 그래서 일본 움직임 이게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뭔가 탄탄하게 좀 명분 가지면서 반등해준 부분은 아닌 게 좀 느껴지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된 발언을 하자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며 마감을 했다. 어쨌든 지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 상승한 점도 우호적이다. 한국 증시는 이제 우호적이죠. 그래서 한국 ETF 1.6%, 신흥 지수 ETF 1.5% 상승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12원 하락 출발 예상된다. 1,428원. 그래도 1,400원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일본의 외환 시장 개입과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과 미국 단기 국채 금리의 급락에 따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완화 등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참 파월 의장에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연준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의 위험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단일화했던 연준의 움직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FMC 의사록에서도 표명이 되어 왔고 여기에 베이지북을 통해 고용의 타이트함과 물가의 일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F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 이후 11월은 75bp 인상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가 이제 75 할지 50 할지 여부잖아요. 지금까지 75를 그대로 할 것이다 더 이렇게 좀 가닥 잡고 있는데 50으로 내려앉을 것이다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겠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 조심스럽게 유입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CME는 페드 와치를 통해서 11월 FMC 75bp 인상 확률이 기존의 98%에서 88%로 소폭 하향했네요. 그래서 12월 75bp 인상 확률은 기존 75%에서 한 절반으로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게 조금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니까 금리 좀 빨리 올리지 마라. 그거죠. 지금 시장이 좀 바라는 거. 그 바라는 걸 좀 해준다면 시장은 떨어지는 속도는 좀 줄거나 좀 높은 지점에서 바닥점을 형성하려는 모습들이 좀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총리가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웠던 정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아왔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작용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강건한 명분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좀 주는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주는 식으로 시장은 좀 화답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미국 인프라 ETF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반등을 좀 세게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보면요, 뭐 온통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PF 사태가 계속 좀 압박을 주고 뉴스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PF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향후의 미래 현금을 가지고서 이제 대출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대라든지 그 자금 경색 또 수익성이 안 나올 거란 어떤 예상이 들어가면 이게 와라로 좀 무너질 수 있는 사태. 사실 1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좀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어떤 관점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당시엔 좀 저축은행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증권사인데 증권사는 이제 저축은행보다 훨씬 또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긴 해도 이제 정부 당국은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금융사하고 한 라인을 구축한다는 기사도 이제 주말에 좀 나왔고요. 대신증권 리포팅인데요. 크레딧발 충격 확산을 예의주시하자. 레고랜드 사태가 좀 컸죠. 야, 지자체가 뭐 지급 보증했기 때문에 거의 뭐 국가가 보증했다 봤는데 이게 이제 이행을 안 한다는 부분이 좀 충격이 됐고 당연히 이제 뭐 회사채 시장 얼어붙고 자금 조달 안 되죠. 신뢰도를 좀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 회사채 발행을 급감하면서 롯데건설 같은 건설 도급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고 계열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거 뭔가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터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정부가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이걸 좀 누그러뜨린다면 어떤 최악이나 이제 정말 어떤 어디 파산 부도 사태를 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 또 빠른 어떤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금 정권의 어떤 지지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불거져서 문제가 커지게 되면 사실 지금 정권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막아내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이제 한국은행 측도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뭐 주식 쪽도 그렇고 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뭐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총재가. 그래서 이게 조금씩 크레딧 쪽에 약간 이제 채권 시장이죠. 이 부분이 조금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사태고 정부의 어떤 대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금융위 오늘 은행 증권사와 긴급회의 한나이 구축 논의하다. 야, 뭔가 문제 있으면 빨리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금융당국이 뭘 할지 빨리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ABCP 디폴트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불안정이 커지면서 회사채, CP 등 단기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단기자금 이런 쪽. 참. 야, 이렇게 급전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는 게 참 대단하네요. 어쨌든 국고채 금리가 10년물 11년 만에 최고치. 국고채가 가장 스탠다드 메인이 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딴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좀 유동성의 어떤 경색적인 부분이 발생되거나 이제 어디 부채가 좀 과도하거나 이게 자산 시장이 내려앉으면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파토난다든지 계약이 이게 손들어 버리고 부도 나가지고 이제 그냥 뭐 건물 중간 올리다가 중단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던 뭐 부자재 그런 기업들 막 협력 업체들 막 하청 업체들 꽈르르 이제 도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기반한 어떤 근로자들 다 이제 뭐 월급 못 받고 뭐 직장 잃고 뭐 이 연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뭐 증한 펀드라든지 채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할 계획이다 하면서 신뢰도를 좀 부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라인을 계속 구축하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막겠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국내외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지금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형님 삼성전자가 조금씩 이제 뭔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좀 수급적인 어떤 흐름을 변화시키는 기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코스피 지수에 이제 또 거래량도 최근에 여기서는 좀 늘어나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섹터별로는 좀 다르게 움직일 거고 종목별로는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구조적 성장의 섹터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 구간들을 이제부터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확인되진 않았지만 지수 측면에서는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전지 지수가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KLX IT 하드웨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쪽은 여기선 조금 이제 지지력을 보이려는 어떤 형태들도 전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관론에 휩싸이면 계속 비관적이에요. 뭐 안 좋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좋은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수가 고점을 형성할 때 안 좋은 게 있었나요? 다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좋은 게 없죠. 근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아이고,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느냐? 보시면 코스피 지수 뭐 최근에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연속적으로 이제 순매수하는 기조 왜 보이느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선행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미리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주제는 뭐 미국 금리 정책이 변화될지 그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계속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고 불황 속에 성장하는 기업 업종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팬딩이라는 이제 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요 페이지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요. 요 이제 사이트 요 쪽에서 요 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도 이제 진행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매일 시황을 짚어내고 종목을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요. 약간 후방의 관점, 우리가 전방에서 전쟁터에서 무기 들고 싸우지만 후방에서 뭐 상처 입은 것도 이제
이제 고치고, 예? 예를 들면, 그리고 무기도 정비하고, 또 어떤 전략들도 이제 구상하고, 그러니까 철학과 이론과 또 이제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좀 다질 수 있는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야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유튜브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좀 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공간에 그렇게 두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팬딩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이제 마인드셋을, 지금은 사실 심리가 더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투자하는 구간 중에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지고 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또 더 단단히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꾸려갈 생각이니까, 누구나 이제 여기는 무료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글들을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이제 올리니까, 유튜브처럼 마감 영상처럼 매일마다 이제 좋은 글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 우리 마음을 다진다는 거는 우리가 또 자기 개발 관련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투자의 대가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도 하나씩 이렇게 또 발췌해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 시장에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동행자의 역할을, 유튜브와 함께 이 밴딩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노력하고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또 신박사 동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출발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지금 불안정한 시기니까 즉각 잘 분석해드리는 시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